자, 167일 만입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졌고 헌재에서 그동안 들여다봤죠.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가 지난해 있었고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통과됐지요. 그 내용과 관련돼서 오늘 헌재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논란이 됐었던 이상민 장관의 발언 같이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가의 행정기관들은 159명의 군대를 배분하였습니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는 경찰청을 주의 감독합니까? 지휘 감독 권한이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의원님?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지난해 말 이상민 장관 국회에서 발언인데요. 그리고 브리핑할 때 나왔던 발언인데 이걸 야당이 굉장히 문제가 삼았고요. 이거에 대한 공방이 진행되고 2월 들어서 탄핵소추 국회에서 통과됐죠. 그리고 오늘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다. 장관직 유지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업무 복귀했거든요. 자, 헌법재판소가 밝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상민 장관 발언은 부적절하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일단 지적을 했어요. 과거에 났던 방금 영상에 났던 발언들이 좀 포함되거든요. 부적절하지만 그걸 가지고 파면을 시킬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설명을 좀 한 겁니다. 사실 뭐 그동안 굉장히 이슈였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뒤에 여야 논평을 좀 내놨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재난안전중후부처는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입니다.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유족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걸 직접 볼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자진 사퇴할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민경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반발하는 목소리.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평이 나오진 않은데 일단 저 모습만 봐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월 8일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재 결정이 나오는데 기각이었거든요. 헌재 결정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법률가들은요. 예. 처음부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탄핵 소추였기 때문에 기각될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럼 민주당은 그걸 몰랐을까요? 민주당 안에 국회의원들 중에 법조인이 없습니까? 예. 법조인이 있으니까 민주당도 다 기각될 걸 알고 지금 저렇게 탄핵 소추를 통과시킨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타격을 가하겠다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 헌법을 보면은요. 최고의 권력 기구는 국회입니다. 국회의원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고 장관을 탄핵할 수 있고 법관을 탄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예. 대한민국의 현재로서 헌법상
최고의 권력 기구예요. 민주당 자체가.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보통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기각될 거를 알면 예. 탄핵이라는 카드를 함부로 쓰면 안 되죠. 헌법의 취지는 함부로 쓰라고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함부로 쓴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역풍을 국민으로부터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과거의 국회의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뭐 역풍이 있든 말든 예.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막 그런 그 탄핵 카드를 막 쓰는 거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너무나 쉽게 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 대통령실도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좀 보였거든요. 대통령 관계자 설명 화면에 좀 소개됩니다. 여기 보면 일단 거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칭한 거겠죠. 거야가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권을 남용을 한 것 같은, 그 남용을 했다라고 일단 지적을 하고요. 그런 것 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굉장한 비난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전재수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대통령실의 저 반응은 분명히 민주당이 겨냥한 걸로 보여요.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미리 준비를 해놨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대통령실이 입장 표명을 상당히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선택적이라고 하면 어떤 하고 싶은 다른 것만. 사안은 얘기를 안 한다. 하고 싶은 것만 그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해명을 하는. 예를 들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구속 사유도 상당히 불량합니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예.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말하자면 통장 잔고를 위조한 겁니다. 예.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예.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 표명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대통령께서 우리 장모는 이런 하나 손해 끼친 적 없다.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10원 하나 그렇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도 입장 표명이 없고 더더구나 또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중에 경호원들 16명이나 경호원들 그런 명품 쇼핑하러 다니는데 경호원들 데리고 다니라고 경호원들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명을 되게 이게 선택적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는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보다 더 높은 정치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대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요체는 책임 정치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실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국회가 탄핵 심판을 한 것이고 그리고 탄핵을 통해서 정치 도의적 책임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실의 저러한 입장 표명은 입장 표명을 굉장히 선택적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역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제발 좀 책임 좀 지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수해가 나도 아무도 책임도 안 집니다. 인사 참사, 외교 참사가 나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무도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많은 분들이 기다렸죠. 결정은 나왔습니다. 이상민 장관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해서 지금 오후 한 5시 정도부터 수해 현장을 방문한다는 얘기까지 예고가 됐는데 지금 아마 현장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를 시작을 다시 했는데 자, 과연 내일부터 국회에서는 어떤 시선과 입장이 나올지 이걸로 뭔가 매듭이 지어질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갈래의 길을 잡고 뭔가 또 갈등이 벌어지는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장인데 포비아 영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출장 가기 무섭다. 출장 가면 이거 뭔가 뒤가 약간 당긴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최근에 수해 굉장히 힘드신 분 많은데 이 와중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출장 갔다가 큰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자꾸 보이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내용 말씀하신 분들이 몇 명 등장하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자국의 홍수 피해가 심각하자 조기 귀국하여 사태 수습을 진두지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귀국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중차대한 시점에 단체로 베트남 출장을 떠난 민주당 의원들을 도대체 어찌 이해해야 합니까? 집이 잠겨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데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해야 할 당사자인 한노 위원장이 베트남으로 집중호우가 막 시작된 오늘 떠났다는 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거는 이미 당에서 조치를 했고요. 그게 이제 이미 오래전에 예정된 의원 중요한 외교를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 하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다 이미 귀국해서 오늘 이 현장의 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요 여야 의원들 모두 수해 현장에서 봉사활동하는 게 필수처럼 돼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럴 때 하필 해외 출장을 가신 분들 때문에 특히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논란이 좀 됐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수해 복구 기간에 해외 출장 간 민주당 의원들하고 얼굴하고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최기상, 윤준병, 박병석, 박정우 의원, 특히 박정우 의원은 이제 수해 관련된 입법을 담당하는 환노위원장이에요. 그래서 더 주목을 받았는데 왜 갔는가? 굉장한 질타가 있었죠. 근데 해명도 나왔어요. 2달 전부터 준비해서 이거 취소하기가 참 곤란했다, 결례다. 그런데요, 이틀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3명 조기 귀국. 근데 박병석 의원은 또 제외됐다 이런 얘기가 또 뒷말을 낳고 있는데 이 얘기 좀 해보죠. 박원석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뭐 저 의원들 포함해서 특히 이제 박정우 의원은 이제 환노위원장이다. 이게 또 주목을 받으면서 막 비난의 화살이 갔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뭐 사전에 예정된 계획된 일정이었던 거는 맞을 거예요. 수해가 났는데 없던 출전 일정을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외유를 떠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나 이제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더라도 최근에 이 수해와 관련된 정치인들의 처신, 언행에 대한 이제 굉장히 그 따가운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했더라면 출발을 아예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그냥 일정이 잡혔지만 어렵지만 취소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게 설왕설래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이거 가야 되느냐. 그렇다면 의식을 뭔가 한 거네요. 네,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했다가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니까는 바로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차라리 아니간만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 출장의 목적을 다 수행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굳이 저렇게 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연출했어야 되냐라는 비판을 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그 해외 출장이 종종 이제 구설에 오르거나 여론의 비판에 오르게 되는데 이게 누가 봐도 외유성 출장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출장을 갔을 때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큰 일이 있는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출장을 갔다가 비판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야당이 대통령의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맞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인 코멘트를 그동안 굉장히 그걸 아주 매섭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 그 야당의 발언을 고려했더라면 조금 신중하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분들이 베트남 출장을 간 게 논란이 돼서 간지 이틀 만에 이제 오늘 돌아왔거든요. 뭐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설명도 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시간 해외 출장을 가 계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강기정 광주시장. 여기도 민주당 소속이시네요. 지금 7월 22일에 스페인으로 갔어요. 바르셀로나 무슨 도시 건축물 탐방 등등등 이렇게 해서 8월 2일이니까 꽤 깁니다. 출장 기간이요. 10박 12일이니까요. 그래서 돌아올 예정이긴 한데 지금 스페인에 지금 머무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걸 뒤늦게 좀 알려졌는데 사실은 호남권의 집중호우, 극한호우가 이미 예고가 된 상태에서 간 거 아니냐 이러면서 큰 논란으로 좀 비춰졌거든요. 더군다나 이 출장을 간 지역이 관광성으로 보이는 그 일정도 좀 속해 있다 이런 것까지 알려지면서 여기 보면 뭐 음악당도 있고요. 뭐 굉장히 좀 유명한 곳
그러니까 스페인 관광하신 분들 꼭 들리는 거 이런 데까지 일정이 포함됐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홍석준 의원님 같으시면 지금 때 왜 해외 출장이 한참 전에 잡혔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또 자치단체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 정말 국제 대회를 그 유치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는 날이다. 예.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이 정도 날이 아니면은 이런 어떤 시국에 간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적절하고 하고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를 정말 못 맞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 베트남에 출장 가는 것은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갔을 때 그렇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갔을 때 이제 그 폴란드에서 출발할 때는 14일에 출발했거든요. 예. 그것은 지금 이번 수해의 가장 큰 피해가 이제 오송 그 궁평 지하차도와 이해천인데 그 사고가 두 개의 사고가 이제 전부 다 이제 15일 날 이제 발생됐단 그렇습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어떤 큰 어떤 수해 사고가 없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이제 박정특위 위원장은 한노위원장으로서 지금 여야가 공이 빨리 처리해야 될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천법 개정안하고 도시침수법이라고 심지어 도시침수법은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법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법안을 빨리 한노위 처리를 하고 법사위를 통해서 이제 본회의하자고 합의까지 다 본 수해하고 관련이 돼 있는 법들이네요. 직접적으로 법안들이. 관련돼 있는 여야가 합의한 두 가지 법안이죠. 이것을 이제 처리해야 될 한노위의 이제 위원장으로서 이 베트남에 이렇게 외의성 출장으로 갔다는 것은 굉장히 비판받아야 될 일이고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바로 직전에 그 홍준표 시장이 그 수해 시에 이제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골프 1시간 친 것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은 것을 알았을 텐데 또 이렇게 출장을 간 것은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출장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 의원님 지금 사실은 이 약간 논란과 비판의 도마에 민주당 소속 의원,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올라갔어요. 특히 강기정 시장 같은 거 지금 아예 좀 해외 나가 계세요 지금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뭐 개인적으로 보자면 뭐 억울한 측면이 뭐 할 말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야당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더더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통령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되게 적절하지 못한 행보를 했다라고 저희들이 당력을 모아서 비판을 했거든요. 민주당에서 논평이 뭐 매섭게 나왔습니다. 당시에. 저도 이제 비판을 많이 했고. 그런데 이러한 야당의 비판을 무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아쉽고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정말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원내대표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휴가 계획 그리고 해외 출장 계획을 전면적으로 좀 보류시켜 달라 이런 문자까지 그랬었는데 또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저는 재난 재해를 대하는 어떤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를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하게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입니다. 그러나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행보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야당이 부족해도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책임은 오히려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더 큰 무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비판받아 마땅하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책임과 어떤 의무 이것이 가벼워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기정 시장의 스페인 출장 관련해서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놨는데 이런 설명이 있군요.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금 수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큰 피해가 발생할 시 즉시 귀국하려고 한다. 글쎄요. 근데 이걸 단순히 그냥 뭐 수해 날짜 알았나? 운이 없다. 이렇게 넘기기에는 공직자라는 그 위치가 너무 무게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고 계세요. 강기정 시장 일정이 끝난 뒤에 귀국했을 때 참 설명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요새 뭐 여야 막론하고 수해 현장 봉사활동 많이 하는데요. 국민의힘 수해 현장, 봉사활동 현장에서
약간 눈에 띄는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몇 가지 내용의 묶음이 있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쪽으로 다 이동하세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연일 지금 수요 활동인데 그때 청주시장이 좀 같이 뭐 동참 의사를 밝혀서 왔는데 뭐 본체 만체 약간 좀 쌀쌀한 분위기가 있었네요. 뭐 이런 모습 영상에 담겼고요. 그 뒤에는 저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최근에 아까 홍석주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수해 상황이 발생할 때 골프를 가서 이게 큰 논란이 됐고 그걸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는데 결국 사과까지 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수해 봉사활동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 홍준표 시장. 아까 영상을 보니까 봉사활동에 매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 며칠 동안 한다고 예고도 돼 있고요. 게다가 과거에 이 황제 장화 논란을 의식했을까요? 운동화를 신고 수영장 갔는데 이게 운동화가 됩니까? 결국은 장화로 다시 바꿔 신었는데 이런 모습들이요. 혹시 내일 예정된 당의 징계 결정 이거하고 연관이 된 걸까요? 본인은 관련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연관이 있겠죠. 예, 그리고 홍준표 대표께서는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 아니다. 국민들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또 얼른 또 항복을 하세요. 사실 이 골프 문제도 처음에는 뭐가 문제인가 했다가 바로 입장을 바꿨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결국은 핵심은 윤리위의 결정의 그 근거, 그러니까 어떤 수위의 결정은 국민 여론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운동화 신었다가 나중에 장화 신고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이게 보도될 거라는 걸 홍 시장님께서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도 우리 눈치를 보는구나.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론을 좀 의식하고 있다. 네, 국민들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마음이 약해지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걸 의식해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겁니까? 네, 저는 용서해 주세요라는 지금 모습인 것 같기 때문에. 혹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방송 보시면 내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속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거고 아마 더 수위가 만약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내일 오후에 오후 한 5시 정도로 좀 알려지는데 그때부터 회의를 통해서 뭐 내일 중으로 징계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고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요. 앞서서 지난 20일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 중에 한 분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징계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여기에 몇 가지 조건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들어보시죠. 그냥 사과에만 그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수해 현장에 찾아가서 정말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수해 현장에 가서 함께 봉사활동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좀 더 양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주 의원님 지금 들어보니까요. 뭐 사과도 하고 그거에 그치지 않고 뭔가 행동을 보여라. 수해 현장 얘기인데 지금 조건을 다 충족한 심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내일 징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계 결정은? 일단 이제 징계 개시 결정이 내리게 됐기 때문에 이제 유야무야하진 않을 것 같고 이제 결국 이제 징계의 어떤 수준 양정의 문제인 것이죠. 양정을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분위기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징계가 개시를 하게 된 배경도 홍준표 시장께서 골프를 쳤다는 것보다는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토요일 날 골프도 칠 수도 있지 그 가지고 왜 이렇게 터집을 잡느냐 이런 것들이 국민의 공감대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 홍준표 시장 그러면 대구시장으로 그칠 거냐 이웃의 어떤 대구 경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는데 그러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분노를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징계 개시 결정이 됐는데 저런 모습들이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좀 형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징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많이 이제 미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희 국민의힘이 최근에 윤리위가 굉장히 무서운 기관이 돼서 징계가 많이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의원들이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예. 아무래도 최근 그 윤리위원회 징계 사항들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을 거론하지 않겠습니까? 형평성 문제. 근데 최근에 보면 김재원 그 최고위원, 그다음에 태영호 전 최고위원 두 분이 뭐 다른 게 아니고 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장소가 좀 문제였는데 홍준표 시장께서도 이번에 골프 친 것도 문제지만 그 뒤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오히려 뭐가 문제냐 적반하장식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윤리위가 소집되고 징계가 검토된 건데 각각의 그 말들이 갖는 이를테면 국민의힘에 준 데미지, 피해 이런 걸 고려한다면 과연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만 양정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가볍게 할 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그 김재원 최고위원은 1년 징계를 받아서 총선 출마 못하는 처지가 됐고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3개월을 받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최고위원직을 내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점은 홍준표 시장한테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어요. 뭐 당원권 정지를 한다 한들 이분이 시장직을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당원권만 정지도 시장직은 그대로 하는 출마를 거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공천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그래서 징계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될 텐데 기존 징계 사례하고 형평성을 거론한다면 홍준표 시장의 이번 이제 발언 논란이나 이런 게 본인이 지금 뭐 수해복구 현장에 가서 이게 좀 뭔가 좀 개전의 정의라 그러죠. 이런 걸 보이고 있지만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결코 가볍게만 지나칠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징계 중에서 가벼운 축에 속하는 게 이제 경고 정도인데 그리고서 단계가 막 올라가요. 뭐 당원권 정지도 있고요. 그 길이도 좀 늘어났다. 뭐 이렇게 점점 심해지는 건데 어떤 내일 결정이 나올지 뭐 연기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아닐지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짧게 전재수 의원님도 수해 복구 현장 봉사활동 계획 있으세요? 저희들은 일상적으로 합니다. 아 그래요? 지역구... 아까 영상 보니까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할 거 없이 다들 요새 다녀가시더라고요. 그럼요. 특히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든 자기 지역구에 취약한 지역이 있거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구포 3동, 만덕 2동 막 이렇게 산과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상습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은 좀 그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일상적으로 저희들 둘러보고 있고 아마 국회의원들이 대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차원에서 이런 활동들을 수해 복구 활동이라든지 수해 예방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영상으로 보면 뭐 민주당 활동, 그리고 앞서서 뭐 국민의힘 활동 영상들 뭐 여야 모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모습입니다. 공격을 했는데 그쪽에서 받아쳤습니다. 반격을 했어요. 그럼 이게 어디가 더 피해를 많이 보고 어디가 피해를 더 보는 걸까요? 이걸 좀 한번 좀 따져봐야겠네요. 자, 그럼요. 어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당 회의에서 뭔가 얘기를 먼저 꺼내놨거든요. 그 과거에 어떤 분이 했던 얘기를 되새기면서 꺼내놨습니다.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2018년 국감장에서 장제원 당시 이제 법사위원이 흔들었던 통장 잔고 서류입니다. 결국 장제원 위원장이 쏘아 올렸던 그 공이 대통령 장모를 구속시키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피해자 9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은폐되고 있고 그 장모의 대리인이 지금 구속돼서 징역 2년 6개월 받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를 한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할부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라는 하소연을 하세요.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지난 국정감사 때 장모님 얘기를 제가 해가지고 근데 참 불행하게도 제가 장모님 사건에 윤석열 후보자께서 배후에 있다는 그 고리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오늘 장모님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장제원 의원이 국감장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는 검찰 신분이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따지고 했던 그 모습들을 상기시키면서 고민정 의원이 먼저 공세를 한 거예요. 그랬잖아요. 거기가 다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세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어제 장제원 의원이 반응을 좀 보였거든요. 그건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일단 뭔가 인정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사건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거론한 건 맞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시 내가 설명을 했다. 어떤 정황이나 근거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당시에도 2019년 당시에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다. 이렇게 내가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또 반박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고의 극찬했던 고민정 의원 과거에 또 어떤 발언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본인의 SNS에 그 영상까지 링크를 걸어놔요. 그러면서 기억력 많이 흐려진 듯한 그리고 마음이 많이 조급한 모양이다. 이라고 또 다시 반격을 가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2018년 이 장제원 의원이 거론했던 고민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이쯤 되면은 장제원 의원이 반격을 좀 강하게 한 셈인데 고민정 의원이 지금 어떤 심정일지 갑자기 궁금해지도 하네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저런 걸 두고 이제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그때 당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땐 최선의 얘기였는데. 예, 돌아보면 또 이제 그렇게 아닌 걸로 나타나는데 장제원 의원은 당시에 법사위원 이제 야당으로서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때 당시는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최문순 어떤 여사였던 그런 걸 그 장모 얘기를 고사도 그냥 뭐 심각하게 거론한 거예요.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 이후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의 그 화면은 저하고도 관계 많은 게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제 유튜브가 좀 한미한 유튜브라서 별로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저 영상을 제가 딱 하니까 조회수가 엄청나게 폭발을 했어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폭발했어. 그래 그 때문에 그런지 그 고민정 의원이 이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걸 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영상을 아주 이제 인연이 깊은 영상인데 어쨌든 뭐 당시에 최선을 다한 것이 결국은 뭐 결과가 당시하고는 좀 달리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게 공교롭게도 두 분에게 지금 다 조금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흑역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과거의 어떤 발언 때문에 자꾸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 모습이 그냥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박원석 전 의원님, 이쯤 되면 누가 더 머쓱한 상황입니까, 이거는? 아니 뭐 너나 없이 머쓱한 상황인 거죠. 누가 더 머쓱하다라는 걸 얘기할 필요도 없이 결국 이제 입장이 바뀌고 진영이 바뀌니까 정반대의 입장이 돼가지고 또 상대를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제원 의원이 그 2018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에 대한 공격의 선봉장이었던 거는 익히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당시에 장모인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 조작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문회 때 오늘 장모 얘기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도 맥락을 보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라는 거를 내가 밝히지 못했다. 뭔가 근거가 못 찾았다. 최은순 씨의 범죄 행위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때문에 이 장모의 잔고증명 조작 문제, 범죄 행위를 정치권에 공론화시킨 그런 기여가 있는 거죠, 장제원 의원이. 그 뭐 본인도 좀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또 그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나 중앙지검장 시절에 얼마나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고 돌았고 극찬을 하고 정말 하늘이 내린 검사인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다 남아 있지요. 그랬다가 이제 뭐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 되니까 입장을 180도 바꿔가지고 지금은 이제 공격을 하는 입장에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이고 우리 편이 되면은 과거의 허물도 잘못도 다 없었던 듯이
치부하는 예. 이런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재의 이 진영의 모습을 한번 서로 다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두고두고 그냥 남을 어떤 영상 기록들이에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장제원 의원과 관련돼서 이슈가 하나 최근에 좀 나온 게 있죠. 우주항공청 관련된 이슈인데요. 내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우주항공청 특별법 이거 지금 여당에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뭔가를 이게 공약사항이거든요. 대통령 공약사에서 뭔가를 좀 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월 내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이거 민주당에서 통과시켜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하는 과방위원장 내가 사퇴한다. 지금 과방위원장이거든요. 사퇴한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 사실 과방위원장직은 여야 모두 원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거든요. 이거를 내걸었어요. 지금 어떤 조건을 걸고 이거 어떻게 좀 의도가 뭐라고 좀 보십니까? 과방위원장이면 과방위원장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직을 걸고 뭐 이거 해주면은 내가 사퇴하겠다. 그것은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나 또 원희룡 장관이나 또는 국회 윤핵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장제원 의원조차도 다들 직을 걸고 있습니다. 직을 건다. 네,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 장관 직을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걸시겠냐 뭐 이 말부터 시작해서 원희룡 장관 최근에 1조 7천억짜리 국책 사업을 백지화시켜버리면서 직을 걸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장제원 의원이 직을 걸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직을 거니 저 전부 다 하나같이 이렇게 벼랑끝 전술 마냥 집권 여당이 저렇게 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당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열린 자세로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저희들은 성과가 나올 걸로 믿고 있기 때문에 저 절차와 과정에 맞게끔 성실하게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이게 공직이라는 것이 무슨 껌도 아닌 것이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과방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미경 전 의원님 이게 약간 어떤 홍석주 의원님 말씀하실까요? 이게 뭔가 절실함의 표현일까?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누가 말씀하실까요? 정미경 최고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우주항공청 이거 특별법이 통과가 돼야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공약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공약사항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장제원 의원으로서는 어떻게든지 이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위원장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이제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책임이 있겠죠. 그러면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 본인이 가방위원장 자리를 그만두고 그걸 통과시키면 완전히 저는 본인에게도 굉장히 성공적인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했다. 윤석열 정부에게도 좋고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 개인에게도 정치적으로도 좋고, 이게 괜찮은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과방위원장 자리를 장제원 의원이 내놔도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합니다. 그건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미 저번에 민주당이 했으니까. 네,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으로서 장제원 의원이 이 위원장 자리를 내놔도 전혀 사실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차원에서는 크게 손실이 없는 손실이 없는 선택이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전략 전술 중에 하나라고 그냥 보여지는데요. 알겠습니다. 홍석주 의원님 지금 과방위 소속이신데 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좀 과방위원이기 때문에 좀 보태겠습니다. 지금 우주 산업은 과거에 조금 추상적인 것에서 완전히 지금 이제 군사 어떤 목적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표했습니다만은 그 앨런 머스크 스타링크라든지 또 아마존까지도 지금 이제 그 위성 인터넷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 어떤 공약이기도 하고 해서 우주 항공청 설립에 따른 우주 산업을 본격적으로 좀 육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일찍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주항공청법 이게 사실은 여야 간의 쟁점이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좀 이게 발목을 잡으면서 지금 그 장제원 의원이 위원장 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보면은 사실은 우주항공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예를 들면 이동관 이제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지 마라. 또 방송법 시행령으로 이제 TV 수준이 분리징수돼 있는 걸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는데 이걸 소위에
직회부 해라 이런 걸 약속을 이제 하니까 아직 안 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방위원장으로서는 우주항공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배수의 진으로서 저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방위원장 과거보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자리가 됐죠. 그리고 규모가 과방이라는 이 상임위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좀 쪼개야 된다. 너무 규모가 커서 다루는 분야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뒤에 포스터가 있죠? 다큐 영화거든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된 건데 지금 시사회가 최근에 계속 진행 중이라고 그러네요. 이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 다큐 영화 제목이 첫 변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지난 20일 경남 창원에서 첫 시사회인데 이게 후원 시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후원하신 분들만 볼 수 있는 건데 앞으로 3주 동안 전국에서 시사회를 연다는데 후원자들에게만 일단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상영 사흘 전에 이 후원하신 분들한테 참석하신 분한테 장소를 공지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 뭔가 그동안 논란을 의식해서 저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약간 뭐랄까요? 그렇게 공개라고 할까요? 이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이런 모습이 있어서 이게 다시 한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와 관련된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들었다는 성적 운동이라는 거는 지금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피해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겁니까? 저는 피해자의 아무리 생각해도 피해자의 머릿속에만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탁상 공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국 투어 시사회 시작한 전 박원순 시장 추모 영화 성범죄 미화하는 인권 유린 투어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 역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죄의식이 있다면 자당 출신 정치인의 비상식적 추모 영화 제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후원자들만 대상으로 일단 시사회를 하는 걸 보면은 뭔가 최근 논란을 의식한 것 같기도 해요. 자, 이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 근데 저렇게 몰래 한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뭐 시사회를 하는데도 3일 전에 뭐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 몰래 하는 것 같잖아요. 느낌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몰래 할 것 같으면 저런 다큐를 왜 찍나? 왜 만드나? 일단 그걸 묻고 싶은 거고요. 아주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 시사회를 열지. 그렇죠. 그것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도 뭔가 지금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그냥 범죄가 아니에요.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사망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일단 맞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피해자가 있어요, 우리 앞에. 근데 그 피해자는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냐면 숨어 지내야 되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또 권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아무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사회가 정상인가? 그다음에 책임을 지는가? 이런 질문들을 국민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정미경 전 최고위원께서 몇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한다. 이 사안이 가끔씩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반응이 없다 도대체. 근데 여기 민주당 소속인 전재수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 뭐 민주당을 침묵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민주당이 약간 이 사안이 좀 부담스러운 겁니까? 저는 뭐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입장을 말씀을 드렸듯이 뭐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입장 표명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당에서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상당히 난처한 것이죠. 사실은 여러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논평이나 브리핑을 통해서 참 다양하고 많은 논평,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최근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처한 상황을 이제 반영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뭐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싶은 분들 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개인적 차원에서야 소설을 쓰든 뭐 영화를 만들든 뭐 다큐멘터리를 만들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미 판단이 다 됐고 그다음에 여전히 피해자는
여전히 살아있고 또 2차 가해가 또 우려되는 상황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다시 이제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몰고 올 우리 사회에 어떤 던지는 메시지가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사실은 이 다큐 영화가 처음에 제작된다는 게 알려지고 뭐 상영이 이제 7월 중에 개봉된다 이런 내용이 알릴 때마다 이거 2차 가해 아닙니까라는 논란이 계속 불거지거든요.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뭐 여성단체나 청년단체에서도 반발하고 있다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가는 겁니까? 그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이 시간대도 말했지만 물론 개인적으로 그 박원순 시장을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분 계시겠죠. 그러면은 박원순 시장을 위해서도 저는 이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그 성희롱 성추행으로 비극적인 삶을 이제 했고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도 잊혀질 어떤 권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혀질 만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지지자들이 이런 어떤 행동을 하면은 피해자들은 2차 가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계속해서 관련된 어떤 비판을 받게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는 것은 너무 이제 선택적이라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 중에 그 민주당 지금 의원으로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 정말 앞장서서 비판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문제 처음에 터졌을 때 뭐 성희롱, 성추행, 뭐 이게 호소인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까지도 지금 이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한 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민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너무 어떤 선택적으로 사안을 바라본다. 그렇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 영화 뭐 7월로 지금 시사회가 진행 중이니까 끝나면은 아마 정식 개봉을 할 것 같죠. 그러면 또 한 바탕에 어떤 논란이 벌어질 것 같은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키워드가 지금 학교에선입니다. 지금 학교에선. 사실은 최근에 한 초등학교 교사분의 극단적 선택, 그 이후에 왜 그런 건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 이런 게 막 공개되고 있죠. 그리고 학부모들 얘기도 나오고요. 학생에 대한 어떤 모습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 교사가 어떤 사례를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아이가 뾰족한 가위로 친구를 위협해서 너무 놀라서 선생님이 소리를 질러서 그만하라고 막았더니 보호자가 아이가 교사의 소리 지른 걸로 놀라서 밤에 경기를 일으킨다며 정서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서 제지를 했더니 공개적으로 지적을 해서 망신을 줬다고 이거를 뭐 아동학대로 신고한다거나 아이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따로 이야기를 하면 왜 내 아이가 수업을 못 받게 학습권을 침해하느냐. 자,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를 지금 어떤 교사분이 언론에서 저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혔죠. 그리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례들이 자꾸 많이 쌓이고 있고 공개도 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뭐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 않지만 이런 사례라고 좀 공개가 되고 있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한 게 있는데요. 교사분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답니다. 그동안. 맨 위에 보면 뭐라고 교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저랑 맞짱 뜨실래요? 제가 이겨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선생님 보고. 그리고 옆에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우리의 졸업 전까지 결혼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것까지 간섭을 합니까? 그리고요, 아래로 갑니다. 채점한 동그랑이 모양의 성의가 없으시네요. 이거는 무슨 생트집인가요? 옆으로 갑니다. 교사니까 24시간 전화를 받아라. 이건 갑질 아닙니까? 이 정도 얘기되면? 아래에 있습니다. 일 커지기 전에 무릎 꿇고 빌어라. 이렇게 교사들에게 얘기하는 학부모가 있답니다. 선생님은 온 들에
조화가 놓이고 미운데 우리 딸은 꽃송이도 하나 못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 딸도 똑같은 자식이요. 똑같은 대한민국의 학생이요. 교사였어요. 박원석 전 의원님. 사실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게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어요. 근데 교권에 대해서 부분은 사실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 보면은 이런 얘기도 나와요. 학교 내에서 학부모들의 어떤 전화나 방문을 통한 약간 갑질 수준의 어떤 대응들, 모습들. 그리고 조는 학생 핸드폰을 갖고 뭐라 그러면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야단도 못 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일선 학교의 교실이 선생님들이 정당한 학습 지도, 생활 지도를 하기가 두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초등학교 교사분도 그런 거에 대한 괴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한 걸로 보이거든요. 예. 특히 이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아까 그 교사분의 일기에도 나오지만 예. 업무 폭탄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사실은 학습 지도하고 교과 지도하는 게 주 목적인데 그 학습 지도, 교과 지도 이외의 업무들이 너무 하중이 크고 또 저렇게 학부모들의 컴플레인을 이 담임 교사가 예. 직접 받아야 되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민원치고는 너무 거칠거든요. 뿐만 아니고 그 저렇게 그냥 담당 교사한테 직접 예. 문자로 보내서 전화를 해가지고 저렇게 학부모들이 개별적 컴플레인을 저렇게 하는 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저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일각에서는 이제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다. 그 얘기가 좀 나왔죠, 지금. 대립을 시키고 있는데 학생 인권 조례가 전국에 7개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에 있어요. 나머지는 없거든요. 근데 없는 곳에서는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느냐. 비근한 예로 부산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선생님이 뭐라 그런다고 폭행을 해가지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사고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부산에 없거든요, 학생 인권 조례. 이게 이 교사의 인권도 학생 인권도 다 존중돼야 되고 교권과 학생 인권이라는 게 대립되는 게 아닌데 좀 너무 성급하고 극단적으로 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다라는 진단과 그걸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법을 찾는 것도 상황의 심각성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이 문제의 구조적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올바른 진단은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좀 이 다양하게 진단하고 외국의 사례도 살펴보고 지혜를 모으는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좀 성숙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학교가 왜 이렇게 된 건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미 아셨던 분들은 확인하신 셈이 됐고요. 자, 그리고요, 방금 얘기했지만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정치권 그리고 뭐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관련 목소리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권 조례로 인하여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돼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좀. 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대통령 지시사항까지 지금 알려진 사항인데 오늘 현역 의원 두 분이 앞에 계시니까 약간 토론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일단 제가 시간 한 1분 30초 드릴 테니까 이 학생 인권 조례 공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홍구석 의원님. 예, 지금 이번에 이슈가 돼서 그렇지 이미 학교 현장은 소위 말해서 완전히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예, 제 와이프도 학교 그 교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들한테 이제는 정상적인 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진짜 최고 이제 안 떠들면 고맙고 안 떠들면 고맙고 자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그걸 깨울 생각을 잘 안 한답니다. 제가 아는 안 깨운다고요? 예, 그 이제 일어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면 딱 치다가 이걸 팔이 뭐 이렇게 긍부하기도 이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됐냐면은 사실은 이제 정교조 이후부터 이제 학생 인권 하면서 조금이라도 학생 인권에 위해가 되는 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상담을 뭐 학부모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하더라도 또 이게 뭐 아동 침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뭐 해버리고 사실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학생 인권 조례에 굉장히 좀
좀 그 문제점이 있는 요소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복장 규제라든지 두발 규제라든지 이런 예. 것도 인권에 반한다 해가지고 이제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거죠. 인권의 문제로 접근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정상적인 이런 어떤 규제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도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 교권과 인권이 별개가 아니라 교권이 제대로 서야지 이제 학습을 하는 선생님이 사기가 높아지고 그러면 다른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어떤 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교사적 측면이 아니라 학교, 학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예, 그동안 저희들은 드문드문 가끔 학교 현장에서 이런저런 소리들이 좀 들리긴 했어도 그럭저럭 우리 학교가 평화로운 줄 알았습니다. 감당을 하고 있다. 예, 감당도 가능하고 그럭저럭 이런저런 소리가 좀 들리긴 했어도 그럭저럭 평화로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학교 질서가 그리고 기존의 교육 환경, 학교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교사도 변했고 학생도 변했고 그리고 학부모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어떤 학교를 지배했던 질서로는 더 이상 우리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고 아이들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많아진 낡은 학교 질서로부터 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학생 인권 조례 하나만 없애면 마치 교권 침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기존의 낡은 학교 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진지하지 못한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사람들이 학생 인권 조례의 어떤 부분, 어떤 내용이 문제냐, 어떤 부분을 고치면 그러면은 교권이 향상되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문제를 접근을 해야지 무슨 이게 뭐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다 또는 교육감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우리가 또 정쟁으로 끝나버리지 학교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 공동체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그리고 진지한 그런 문제의식과 해법을 좀 내는데 우리가 역량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싶으면요. 그 핵심을 피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학생 인권 조례 아까 보셨잖아요. 엄청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에요. 저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학습의 주도권이 학생이 갖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학습에 관한 권리. 다 추상적이에요. 사생활의 비밀과 뭐 자유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좌파 교육감 들어오면서 저 인권조례를 학생 인권조례를 엄청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아이들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게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인권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걸 자꾸 강조해서 우리의 기본 틀을 선생님과 학생의 기본 틀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 당연히 다시 고쳐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박원석 전 의원님께 잠깐 말씀할게 드릴게요. 좀 구체화되거나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금의 이 사태가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다. 그러면 학생인권 조례도 없고 좌파 교육감은 한 번도 당선돼 본 적이 없는 대구 경북 지역의 교육은 정상입니까? 거꾸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교실이 무너져 있고 마찬가지로 교권이 추락해 있는 건 똑같아요.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이고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내지는 이념적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 본질과는 다른 그런 어떤 해법을 내놓을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근원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 학교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정치권만 가면 이게 만만치 않게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곤 하거든요. 이번엔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은요.
대학과 관련돼 있는데 여기에 조국 전 장관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키워드 보시죠. 조국 전 장관의 불복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해 있거든요.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서울대에서 파면 의결이 난 상태죠. 뭐 앞선 얘기까지 나와요. 뭐 서울대가 이제 징계 뭐 의결 요청했고 1심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난 6월 13일에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어요. 근데 어제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이 파면 처분 불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원 소청 심사위에 심사 청구. 그러니까 불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봐달라. 청구할 테니까 이거 따져달라. 못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죠. 어제입니다. 어제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뉴스는요. 방금 전에 뭐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방금 올라온 소식이라서 뭔가 영상을 좀 전해주면 좋은데 영상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내용만 지금 기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정미경 전 최고위원 이거 어떻게 좀 읽고 그 계십니까?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청구를 했다는 건요. 그 장래 앞으로 예. 행정 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 저거를 거치지 않으면 그 일단 전 단계입니까 저게? 네.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반드시 거쳐야 된다니까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자기의 범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 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그 딸 조민 씨, 그다음에 아들 이 기소 여부가 남아 있잖아요. 예. 공소시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원칙은 기소입니다. 공범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아들, 딸에 대해서 그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딸 조민 씨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아들을 위해서 예. 또 그 이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입장문 냈어요. 입장문을 냈잖아요. 뭐 송구하다 자성한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안 맞는 거에 진심이 담겨 있지 그거하고 않다. 이거는 또 아니죠. 안 저는 맞겠다.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딸 조민 씨는 예. 본인이 제기했던 불복했던 그런 소송을 다 취하해 버렸잖아요. 예. 예, 그러면 마치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부모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또 이거는 엇박자고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저는 대법원에서 나중에 다 확정이 된 이후에도요. 예. 조국 전 장관 부부는 분명히 또 재심 청구해가지고 아마 끝까지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검찰은요. 그것까지 염두에 둬서 이 조민 씨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예.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불복. 그러니까 이게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그러니까 따져달라는 거죠. 이거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이 예. 법을 어기고 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그 공감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도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하에서 혹은 예. 행정 절차 하에서 본인의 불이익에 대해서 본인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 다툴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분들은 다툴 권리도 없고 금치산자로 살아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검찰의 이 수사 태도에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가 공범으로 기소됨이 마땅하면 기소하면 돼요. 예. 그리고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다면 정상 참작을 하면 됩니다. 예. 근데 공개적으로 검찰은 무슨 사인을 주냐면은 굴복해라 라는 사인을 주고 있어요. 반성문도 내고 그다음에 혐의도 인정하고 자백도 하고 그거는 저는 이 사법적인 태도를 넘어서는 거죠.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 있을 때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을 할 때 뭐라고 예. 얘기를 했냐면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향해서 보이는 모습은 수사권 가지고 마치 깡패처럼 그렇게 휘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조국 전 장관이나 그 가족의 행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공권력이 아닌 거죠. 아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조국 전 장관은요. 그러면 수사하면 수사 내부에서만 검찰 내부에서만 얘기하고 법원 재판 내부에서만 법원에서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출판기념회 그거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언론을 가지고 지금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자기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검찰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니까 우리도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아무튼 최근에 어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 자성한다, 송구한다 이게 위주를 였던 입장문인데 오늘 불복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시각과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일까라고 돼 있는데 법정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걸까요?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금 있는 북한과 관련된 어떤 뭐 북한과 뭐 거래가 있었냐 없었냐 뭐 이런 거 관련된 의혹 뭐 혐의 재판 받고 있는데 오늘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변호인 해임은 제 의사가 아니다. 집사람이 오해한 것 같다. 근데 앞서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변호인단 해임한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막상 남편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방청석에 와 있던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외쳤다 그럽니다. 오늘요. 법정에서. 오, 이런 일이 있군요. 하나 더 보죠. 그리고요. 발언권을 얻은 뒤에 검찰에 회유당하는 건 너무 몰라. 우리 남편 답답하다. 당신이 그런 판단한다면 가족으로의 모든 권리의미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이게 무슨 약간 부부간의 언쟁처럼 비쳤다고 말도 있거든요. 오늘 이 법정 공판이 끝난 뒤에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이 좀 있거든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선 변호사님이 안 오신다고 하신 것 같아서 저희는 좀 볼게요. 일단은. 안에서 했던 입장은 일단은 그대로이신 건가요? 지금 입장? 네. 맞습니다. 이 홍석중 전 의원님, 이거 부부가 갑자기 변호인단 뭐 해임권으로 무슨 언쟁처럼 비춰졌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인데 사실 법정에서 부부들이 좀 언쟁을 하고 목소리를 좀 높이는 것은 이제 이혼 소송일 때는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 이러는 유의 소송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그러니까 좀 이례적인 변호인단을 사실이죠. 어떻게 할 거지 이걸 가지고 지금 예,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이화영 전부시장 부지사 예. 부인은 굉장히 이재명 지금 대표 지지자라고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들립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화영 지금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대북 송금했다고 지금 인정되니까 결국 이제 멀리다 이제 결국 이제 조금씩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입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부인은 결국은 이제 저런 것을 결국 이제 밝히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도 이제 가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좀 언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호사 이제 해임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런 뜻이 아니다 하니까 이렇게 이제 부부간에 내 뜻이 아니다. 목소리를 지금 높이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게 사실 얼마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검찰에 진술했는데 그 뒤에 또 어떤 입장문이 냈는데 내용이 달라서 뭐 번복한 거 아니냐는데 그게 그 핵심은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뭔가 보고했느냐 아니냐 이게 엄청난 논란이 됐거든요. 이거하고 연결이 된 겁니까? 이 사안은 뭡니까 지금 이거는? 아마 저도 뭐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기존의 진술과 변화가 생겼다. 변화가 생겼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의 자필 편지가 공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화영 부지사의 자필 편지가 공개가 되는데 검찰이 주장한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의 자필 편지가 공개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사실상 자신의 목소리로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그게 관심사였는데 그렇죠.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재판이 오늘 끝까지 진행이 못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여러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 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소환을 당하면서 이게 고립무원에 이제 빠지고 그 과정에서 수사받고 재판받는 것이 사실은 개인적 차원에서 보자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과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이 아마 이 부부 사이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여과 없이 법정에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아마 다음 기일이 또 잡혀 있거든요. 42차 공판입니다. 그때는 지금 양측의 주장이
그야말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의 법정 진술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검찰의 어떤 물증이나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음 재판에서 사실관계 유무가 판단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지금 이게 무슨 그림으로 읽히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일단 첫 번째는요. 이 사건은 진짜 초유의 사태예요. 저도 검사 한 8, 9년 해보고 변호사 하는데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이혼 소송 아닌 이혼 법정이 아닌 법정 상황에서. 안에서 그렇게. 예, 이혼 법정에서는 뭐 볼 수 있지만 예. 예. 근데 보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그 특권을 포기하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구속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 더 높아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이 이화영 피고인 이화영 이분의 부인이 낸 탄원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원은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그게 그 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뜻과는 좀 다르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화영 피고인은 자기가 먼저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나중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먼저 실토를 자기가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법원 판사 입장에서. 근데 지금 이 부인은 이화영 자기 남편보다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 서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법원 판사 입장에서는 그 남편과 부인이 입장이 서로 틀리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 본인의 첫 번째 그 실토한 내용이 더 진실에 가깝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또 옥중 편지인가 이화영 피고인이 왜 바깥에 언론에 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 측근이 회유 가능성이 있다면 증거 인멸이 높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굉장히 첨예한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검찰 쪽에서 뭔가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어떤 옥중평지에서 아니다. 그런 적 없다. 부인하는 또 상황. 이게 뭐가 맞서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오늘 관심사였는데 막상 그 얘기는 안 나고요. 부인과 어떤 얘기를 나눴다. 이것만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